날 오해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가 있어? 교도소에서 교육할 때는요, 한 번도 갈등 없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저요 들거든요. 대부분 빨간 명찰들이에요. 빨간 명찰은 제일 무서운 사건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심리상담가로 살아보니까 모든 사람의 고민 1순위는 인간관계고요.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살면서 큰 불운을 겪었을 때는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 또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자기 비관을 하는 분들, 저는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어요? 요즘은 잠이 잘 오나요? 저는 요즘 잘 못 잤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늘 있거든요. 독일의 실천 철학자 아돌프 크니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난제는 사람이다.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제 침실에는요, 이 문장이 붙어 있어요. 인간관계의 기쁨도 슬픔도 모두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 문장도 아돌프 크니게가 우리가 타인을 마주할 때라는 책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랍니다. 이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모든 관계의 기쁨도 슬픔도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관계 맺기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법, 오늘 저랑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동양의 철학자 공자님을 정말 좋아해서 논어를 한 10번 정도 정독을 했는데요. 논어에서 저는 이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바로 신독입니다. 신독은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신중하고 올바르게 다스려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거기에 가장 합당한 공간이 바로 이 침실인 것 같아요. 오로지 혼자 있을 때 나의 생각과 마음, 행동을 더욱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을 속이지 않는 진실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보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입고 또 어떤 이불을 덮고 또 이 공간에서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강의를 듣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타인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수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오로지 혼자 있을 때 내 마음과 태도를 다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퇴근하고 저만의 공간에 딱 들어왔을 때 너무 행복해요. 이 공간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읽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강의를 한 편 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트에 제가 직접 깎은 연필로 오늘의 나를 돌아보고 오늘의 나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일기를 쓸 때요. 이것이 바로 신독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독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개인 수양의 최고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타인과 잘 지내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나 자신과 잘 지내기가 바로 개인 수양의 최고 단계다라고 공자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예요. 하지만 가장 냉철한 조언자가 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한 사람의 인격이 완성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제 침실에서 여러분들께 제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들려드리는 얘기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전부 다 다르고 엄청나게 다양할 것 같죠? 근데 제가 심리상담가로 살아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모든 사람의 고민 1순위는 인간관계고요. 관계의 고민도요, 굉장히 단순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오래 괴로워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한 명도 없었던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손든 분 있으세요? 다행이에요. 손들면 안 돼요. 저는 교도소에서 교육할 때는요, 한 번도 갈등 없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저요 들거든요. 대부분 빨간 명찰들이에요. 네. 빨간 명찰은 제일 무서운 사건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요, 자, 저요 손 드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사이코패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과 잘 지내고 싶고, 정을 나누고 싶고, 가능하면 사이좋게 지내고 싶고, 이건요, 정말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어떻게 거리를 둘 것인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내가 거듭해서 갈등이 생기는 사람과 지금 가까이 있다면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잠깐 멈추세요. 잠깐 멈추고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겁니다. 거리 두기를 하는 동안 내가 나도 돌아보고,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까? 그 사람에 대한 공부도 하는 거죠. 이 거리 두기를 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설령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나의 품격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례하게 대한다고 해서 나 또한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급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반드시 누군가가 보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두 인간은 똑같아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나에게 무례한 사람에게도 품위를 잃지 않는다. 품격을 잃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 지켜보는 제3자들이 박상미가 좀 더 품위 있는 사람이네. 좀 더 품격 있는 사람이네.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좀 더 예의를 다해 줄 거예요. 그리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나의 품격을 지키고 품위를 지키면서 그 사람에게 관계를 내가 유지해 주면 이 사람 또한 나와 비슷한 위치로 맞춰지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두 번째예요. 지혜롭게 중립을 지키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가족관계 그리고 지인관계에서는 관계가 너무 힘들면 좀 멀어지고 좀 안 보다가 만나도 돼요. 근데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어때요? 내가 진짜 괴롭고 보기 싫어도 하루에 8시간, 9시간은 좁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A, B, C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A와 C가 사이가 아주 나빠졌어요. 나는 중간에 껴있는 B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 두 사람 모두 협력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요. 중립을 잘 지키는 겁니다. 자, 중립을 잘 지킨다는 것은 정말 두 사람 다에게 냉정하게 대하라. 두 사람 다와 멀어지라는 게 아닙니다. 존중해 주면서 들어주되 누구 편을 들지 않는 거예요. A가 계속 나에게 C의 험담을 할 거예요. C도 계속 나에게 A의 험담을 할 거예요. 그때 잘 들어주되 무표정으로 동조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잘 들어주는 것과 동조하는 것은 어때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중립을 지킨다는 이미지를 주면 A와 C도 나에게 과하게 상대를 욕하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이에요. 우리는 인간관계 잘하려면 유쾌하지만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늘 의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게요? 타인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의리돼요. 내가 단단한 사람이 되려면 타인의 눈치 보지 않고 나를 좀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유쾌하게 웃지만 단단한 사람. 그러려면 친절하면서도 자기 기준이 확고해야 돼요. 나는 직장 동료와는 이렇게 지낸다. 가족과는 이 정도로 지낸다. 이런 기준 말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 상담실에 찾아와서 왜 저는 직장 동료와 친구가 될 수 없을까요? 저는 직장 동료들과 가족처럼 지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말해요. 직장 동료와는 가족처럼 지내지도 말고 친구처럼 지내지도 말아라. 협력해서 일만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기준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동료와 오해가 생기고
동료가 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동료가 어느 날 나를 좀 따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크게 상처받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잘 해내면서 직장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친절하되 자기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러나 거리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나에게 수시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타인을 존중하면서도 나 자신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위기를 겪게 돼요. 그런데요,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사건은 사람을 드러냅니다. 자,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 먹고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에 맺다 보면 위기를 겪게 될 거고 오해받게 될 거고 억울한 소리도 듣게 될 거야. 그럴 때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야. 사건이 사람을 드러나게 한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침착할 것입니다. 어떻게 날 오해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욕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가 있어? 위기를 겪었을 때 우리는 흥분하게 되고요. 너무 속상한 나머지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착해야 합니다. 먼저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실수한 게 있을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기로, 나를 욕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 침착하게 이 사건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심호흡해야 돼요. 3초 깊이 들이마시고 단전에 모았다가 후 하고 내뱉고 이 호흡을 3번만 해도 우리의 폐와 심장은 안정을 되찾는데요. 그러면서 나와 그 타인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가능하면 1시간 후에 대화하면 좋아요. 더 가능하다면 내일 다시 대화하자고 요청하면 더 좋아요. 사실 타인이 나한테 막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럴 때는요. 진짜 잘 보면 나에게 뭔가 섭섭한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런 가면을 쓰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드러날 때가 많아요. 아,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섭섭함이 있겠구나. 혹시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이런 모함을 하게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다음날 대화할 때 훨씬 더 내가 유리한 대화를 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좀 더 심각한 얘기로 가볼까요? 저는 상담실에서 인생의 가장 큰 불운을 겪고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죠. 제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제가 살면서 지금이 제일 괴로워요. 누구한테도 할 수가 없어서 상담실로 왔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일 괴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너무나 불운을 겪고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까운 사람들 붙잡고 막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A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C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카톡 좀 봐줄래?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했어. 가깝다고 친하다고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까운 사람들 붙들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나쁜 소문으로 퍼진 거예요. 야, 상미가 니 욕하더라. 상미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던데 너 알고 있니? 이제는 더 이상 가까운 사람을 믿을 수 없어서 심리상담가에게 오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던 아돌프 크니게는요, 정말 살면서 큰 불운을 겪었을 때는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또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자, 이건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가깝다고 해서 가장 친하다고 해서 지혜로운 조언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혜롭지 못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하소연을 계속했을 경우에 내 짐이 더 무겁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가 뭐 잘못했겠지. 네가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했겠지. 야, 그거 다 네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야. 이렇게 내 가슴에 더 화살을 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침착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 이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 누구를 만나서 조언을 구할까? 혼자만의 시간에 그런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요. 운명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실존주의 철학가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모르 파티. 김연자 아니에요. 니체예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축복하라. 운명을 믿자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 아모르 파티를 자주 외치는데요. 너무 괴로운데 누구한테 속마음 털어놓을 수 없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만의 공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모르 파티를 기억합니다. 내 운명을 믿자. 내 운명을 축복하자. 나는 침착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 반드시 있을 거야. 내 진심이 반드시 통할 날이 올 거야. 이게 바로 나에 대한 믿음이자 운명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모르 파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상담실 오시는 분들 중에 막 이별한 분들 정말 많이 오세요. 연인과 이별 또는 이혼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똑같은 말을 해요. 정말 나쁜 놈이었다. 진짜 나쁜 년이었다. 남자 복이 없어요. 여자 복이 없어요. 엄청난 자기 비관을 하는 분들 매일 만나거든요. 근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우리가 누군가와 이별했을 때 그 기간은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기간이에요.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노래는 감미로운데 그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사람을 잊기 위해서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요, 똑같은 사람 만나요. 똑같은 수준의 사람을 또 만나서 또 이별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혀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눈높이는 예전 그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별한 그 시간을 진짜 잘 보내야 돼요. 나만의 공간에서 정말 조용하게 나를 돌아보고 그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고 왜 이렇게 헤어졌을까? 그리고 왜 그는 나를 나쁜 년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모든 관계엔 수명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화초 키우고 꽃병에 꽃 꽂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꽃마다 수명이 다 달라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계든 끝났다면 우리의 관계의 수명이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별했을 때도 1년의 관계였다면 우리의 관계의 수명은 1년짜리였구나. 1년이어서 끝난 거구나. 그러면 축복하면서 헤어져야 돼요. 설령 우리가 마지막으로 싸우고 헤어진 게 끝이라 할지라도 그걸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잘 되기를 빌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잘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운명을 축복하려면 상대의 운명도 축복해 줘야 돼요. 내가 계속 욕하고 나쁜 년, 나쁜 놈이라고 해서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나는 저 망한 사람의 전 여친, 전 남친, 저 망한 사람의 전 부인, 전 남편밖에 안 돼요. 내 수준도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내 운명도 함께 추락하는 거예요. 이별했을 때 그를 너무 욕하지도 말고요.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도 마세요. 이별을 축복하고 그의 운명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성숙할 겁니다. 그러면 나의 다음 연애, 그리고 다음 인간관계, 그리고 다음 결혼 생활 훨씬 더 성숙해질 거고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눈으로 더 좋은 사람들과 인연 맺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득이에요. 저의 심리학의 스승님은요, 올해 92세이신 이시영 박사님이세요. 저는 이시영 박사님을 만나고 단단한 사람이 조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침실에서 여러분들과 이 수다를 떠는 건요, 제가 이것들을 다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들이 너무 안 되고 너무 마음 아프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매일 불면증을 겪다 보니 저의 스승님께 저도 상담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책들 속에 있는 수많은 스승님들과 제 현실 세계에 있는 이시영 박사님이라는 스승을 통해서 제가 배운 내용들입니다. 제가 엄청난 모함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숨이 안 쉬어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스승님인 이시영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시영 박사님 항상 침착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박사님도 사시면서 이렇게 억울한 모함, 억울한 소문 때문에 힘드신 적 있으셨을 텐데요. 박사님, 저는 처음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더니 나는 5번 그런 일을 당해봤다라고 하셨어요. 정말요, 박사님? 그 5명이 누구였나요? 라고 물었더니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셨어요. 정말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라고 여쭤봤어요. 근데 박사님의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치유해 줬어요. 박 선생 잘 들어. 내가 90살이 넘었잖아. 그 5명 다 벌써 죽었어. 이러고 막 웃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막 웃으면서 그 힘들고 억울한 마음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박사님이 유머로 저를 낫게 해주신 거였는데요. 핵심은 이거였어요. 타인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억울하게 하고 타인이 괴로운 걸 기뻐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언젠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도 힘들지 않겠어? 이런 교훈을 저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상미야, 올곧게 살아. 지금의 너의 태도로 일관되게 살아. 너 잘 살고 있어? 쭉 그렇게 살아. 괜찮아. 인생 길어. 오해받고 억울한 일 겪는다고 해서 그거 몇십 년 가지 않아. 이 말씀을 저에게 전해 주셨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올곧은 태도를 유지하는 거, 이거 진짜 제 평생의 숙제예요.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 근육은 신체의 근육에서 온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제 내담자들에게 저는 같이 운동하자 그래요. 저는 괴로워 죽을 것만 같은 날일수록 반드시 기어서라도 가서 운동합니다. 여러분, 운동은요, 나의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근육을 키우는 한 가지 행위이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과한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이불 덮고 울고 싶은 날, 우리 운동 딱 5분만 하고 침대로 가자. 저에게 말해요. 그래서 큰 목표 세우지 마세요. 작은 목표 세우고 그 작은 목표를 성취한 나를 격려해 주세요. 오늘도 인간관계 고민 때문에 잠 안 오시는 분들 많죠. 괜찮아요. 나에게는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언젠가 나타날 거고요. 한 명도 없어서 괴로운 날은 이 방송 꼭 다시 보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내가 네 편이 되어 줄게. 괜찮다 말해 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눈물 나. 가장 소중한 사람.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